반갑습니다. 오늘 대전의 가장 큰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 전공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오늘 주제로 선정한 대전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 디자인 기업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올라왔고요. 그리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대학에 임용이 되기 전에 디자인 에이전시, 디자인 스튜디오라고도 하고 에이전시를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대학으로 가게 돼서 누구보다 대전 디자인에 대한 애착이나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대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디자인 기업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지 않나 해서 본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자마자 대전으로 올라와서 지금 올해 40 몇 년 이렇게 살고 있는, 40 정확하게는 밝힐 수는 없지만 4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하고의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추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과거에 이제 제가 40년 전에 대전을 올라올 때만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만이 안 됐었죠. 네. 그리고 구도 지금은 이제 5개 어떤 구가 있는데 중구 하나였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한적하고, 지금하고 유사한 점은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한 도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개요를 좀 살펴보면 대전은 한 150만 정도 돼요, 이제 인구가. 그리고 최근에 주변 도시로 이렇게 전출을 통해 가지고 조금 줄어들었고요. 한때 많을 때는 155만 정도 그런 규모의 도시였고, 인구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광역 도시고,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이렇게 교차하는 교차 지역에 있고, 우리 남한으로만 따졌을 때 국토의 이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리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편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사실은, 개인 소득이 울산이 1위죠. 현대 조선이 있는 울산이 이제 1위고, 그리고 서울,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 개인 소득만 놓고 봤을 때는 3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부자 도시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미래도시 경쟁력이라고 해서, 과연 도시들의 경쟁력이, 어떤 도시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미래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서울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도 아니고 대전이더라.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 대전을 올라왔을 때 굉장히 지금 보면 굉장히 시골이죠. 예. 오래전 얘기니까, 한 40년도 넘은 얘기니까.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도시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광역시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의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의 구 정도
규모였던 것 같고요. 그 70년대, 80년대 이런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대전이 그래도 도시의 어떤 규모, 광역화된 계기가 92년도에 정부 삼청사가 대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 둔산이라는 이렇게 그 과거에는 여기에 그 공군 전투사령부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도 시청 앞쪽에 도로에 가면 이렇게 그 활주로, 예전 활주로 자리가 아직도 이렇게 공원화돼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시면은 뭐 활주로의 어떤 느낌은 못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활주로였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대였던 지역을 다 새로 재개발을 해서 지금은 시청과 청사 그리고 뭐 주변에 둔산동이라고 하는 뭐 대전 지역에서 가장 이제 개발된 번화한 지역이 돼 버렸죠. 그리고 93년도에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93년도에 엑스포를 통해서 과학도시의 어떤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뭐 물론 이 이전에 73년도부터 이렇게 그 연구단지 대덕 연구단지라고 하는 연구 그 시설들, 그러니까 국가의 연구 기관들이 내려와서 연구 단지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 도시의 어떤 뭐 초기 초석은 다졌지만 그래도 과학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장 뭐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킨 계기는 93년 엑스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화돼서 굉장히 많은 인구와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정주 여건 아니면 교통 굉장히 뭐 좋은 환경에 있고 뭐 그 미래의 어떤 경쟁력 있는 도시 1위에도 뽑히고 이랬습니다. 근데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취업 관련 아니면 뭐 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전에 머물지 않고 다 서울로 아니면 외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더니 대전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원인의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는 뭐 인프라 아무래도 뭐 서울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부족하겠죠. 대전에는 그 롯데월드도 없고 이것도 없고 경복궁도 없고 다 없으니까 인프라가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가 그 디자인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뭐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이렇게 그 근무하기보다는 서울 쪽, 경기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최근에 뭐 인건비 상승, 또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에 채용했던 규모의 어떤 그 채용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전의 어떤 모습은 경제도시로서의 어떤 규모를 갖췄으면 좋겠다. 뭐 누구나 다 그 희망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욕구를 희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 아니면 일자리가 많지 않을까,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전은 산업군 자체가 제조나 여타 다른 광역권 시도에 비해서 제조업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전의 경제 규모 중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뭐 80% 가까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78.2% 정도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비 도시죠. 근데 전체 아까 대전의 인구가 150만 정도 되는데 150만 중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78%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조사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서 연구원 아니면 뭐 국가 어떤 뭐 연구기관 공무원 이런 분들의 어떤 포지션이 한 3만 3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 3만 3천 명이 과학도시라는 이미지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대전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과학도시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소비도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과학하고 나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왜 대전이 과학도시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 네, 뭐 연구 아무래도 그 대덕 특구 연구 이렇게 특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연구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1년에 대전 지역에 그 내려오는 정부의 R&D 예산이 6조 정도가 됩니다. 6조의 예산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리고 전국에 내려오는 R&D 예산보다 많은 규모가 대전 지역의 R&D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R&D 그 사업비 집행 대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 비용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5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 내에는 이제 공기업이나 국가기관, 대기업의 이제 연구소들이 좀 내려와 있고, 그리고 벤처나 중소기업, 이런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지역의 디자인 활용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17년, 18년도에 그 조사가 된 내용인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올라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이제 디자인이 앞서 그 강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외형의 그 꾸밈이나 어떤 외형을 디자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획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디자인 영역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대전이라는 그 서비스 산업의 어떤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서 그런 그 디자인의 영역이 늘어난 거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3년도에 처음 그 계획이 됐고요. 실제 기관들이 입주한 거는 79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R&D 연구 개발의 어떤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끼고 유사하게 이제 다 조성을 했었죠. 물론 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저희보다 20년 정도 먼저 이렇게 건설을 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유사한 시기에 조성이 됐었고요. 저희가 50년도에 조성을 못한 이유는 6.25 전쟁 때문에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는 그런 꿈을 꾸기에는 너무 열악한 현실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스웨덴, 그러니까 북유럽, 유럽 쪽에 어떤 조성한 대상 지역들은 특징들이 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잘 문제 없이 주변 아니면 기업들과 기술 교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료로서만 딱 보면 가장 좀 문제가 보이는 게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대덕 연구단지가 일본의 츠쿠바 모델을 어느 정도는 도입을 해서 유사하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의 유사성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로는 기업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 연구 개발이 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이 돼서 기업이 제조를 하거나 상품을 개발해서 매출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는 뭐 R&D 지역, 뭐 국가 안에서는 뭐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서 R&D 집결지로 R&D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글로벌 역량이 다소 부족하다. 이제 다국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타 국가에 비해서 글로벌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일본도 유사한 그런 취약점들이 있죠. 그래서 특구 안에는 뭐 이런 기관들이 있고 박사 인력이 이 33,000명 중에 박사 인력이 한 4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석사, 학사 순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가장 뭐 앞에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시장 중심의 어떤 연구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 그리고 이제 R&D 자금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 뭐 R&D 쪽에 그 사업 지원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개발 지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도전이나 아니면 획기적인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좀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정보 활용이나 데이터 관리에 대한 미흡함, 그리고 주변과의 협업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로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R&D는 열심히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그 R&D 기술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파급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연구소나 특구에서 하는 얘기고요. 실제 시민들한테 대전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대전을 치면 노잼 도시가 제일 먼저 떠요. 재미가 없다. 재미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 다들 요즘 뭐 이슈가 되는 오징어 게임 많이 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도 결국 이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또 해보니까 대전이 왜 재미가 없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노잼 도시로는 되게 유명한데 한국인이 살고 싶은 도시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인이 살고 싶은 도시 4위입니다. 서울 당연히 뭐 인프라가 풍부하겠죠. 부산도 마찬가지고. 제주는 뭐 자연환경이 뭐 지금 대전이나 여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살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대전인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화롭다, 그리고 안락하다, 뭐 이런 단어들, 키워드와 상반되는 단어가 다이나믹하다, 스펙타클하다, 변화가 많다, 뭐 이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라는 것은 그런 어떤 다이나믹함에서 오지 않나. 그런 다이나믹이 없기 때문에 이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대전이 얼마나 살기 좋냐면 자연재해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재밌는 도시는 어딜까? 찾아봤더니 베를린이 1등이에요. 베를린. 근데 이제 조사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1등인가? 점수로 이렇게 쫙 환산을 해서 6점 만점이면 이렇게 1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뭐 쇼핑 박물관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클럽, 바, 맥주 뭐 이런 지표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스펙타클이나 어떤 재미의 요소랑은 또 대전이랑 맞지 않아서 노잼 도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잼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좀 볼거리나 공연 좀 그냥 뭐 지역의 어떤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지역이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제 양반의 도시 뭐 이런 얘기들 했죠. 그래서 B급 문화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삶 이런 거하고도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지 않나 더더욱.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도시가 재미가 없다. 근데 사실 그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낀다 그래요. 살고 있으면. 근데 이제 외부에서 왔을 때에는 외부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만약에 도시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이런 어떤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확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전의 특성들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는데요. 서비스 산업이 강하다. 서비스 산업 기반이다. 그리고 과학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미가 없는 도시다를 평온하고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반영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도시의 어떤 색깔이고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반영한 디자인 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게 결국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앞서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대부분 단순 1차 산업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산업이 고도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탑급을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물건을 팔거나 어떤 과거와 같이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기업들보다는 다 서비스 기업들이 탑 5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전이 그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서비스 산업을 좀 고도화하고 활성화를 시키면 그리고 기술과 접목을 한다 그러면 그런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이 탄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서비스 차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연구자들 그 대덕특구에 이렇게 근무하는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연구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창업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고 그런 어떤 기업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그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생활 밀접형 기술이나 제품들이 도시에 깔려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이미지가 스마트 시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어떤 기술들이 빨리 대전시의 리빙랩의 형태로 도입이 된다 그러면 과학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노잼 도시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들이 꽤 있는데 그런 관광 자원에 대한 개선이나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챕터로 제가 가져온 건 앞서서 이제 대전의 지역 특색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 기술과 디자인의 어떤 융합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융합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융합 사례들 중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확인된 내용들을 접목을 해서 추후에 이제 디자인 기업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5년도에 이렇게 그 만화인데요. 그 당시에 2000년대 35년 후를 미래를 상상한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구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달나라로 수학여행을 아직 가는 시대는 아니지만 엊그저께 누리호 발사하는 거 보셨죠? 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만화가 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욕구는 다 비슷하고 그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런 불편함을 개선시키는 어떤 도구로서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오게 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디바이스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007년도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1992년도에 IBM에서 먼저 개발을 했었죠. 근데 92년부터 2007년까지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다양한 PDA라고 하는 퍼스널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퍼스널 디바이스도 나왔었고요. 12년의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12년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2000년도에 PDA가 처음에 시장에 출시돼서 다 망하고 7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아이폰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 기반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디바이스 하나만의 컨셉이나 하나만의 어떤 성능은 어느 정도 만족을 했겠지만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이라고 하는 주변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기반 기술로 인해서 2007년에 와서 비로소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 구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처음 핸드폰이 생겨났을 때는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안에 구성품들이 그렇게 작게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만드는 최소화시키는 어떤 기술에 포커스가 돼 있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디자인적인 외적인 형태에서만 봤을 때는 다시 핸드폰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 아이폰
15인가요? 15가 더 크죠. 맥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고요. 이유는 휴대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최소화하는 기술에 좀 집중했던 겁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어떤 휴대성보다는 사용성,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고 터치를 하고 뭐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성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커지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태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브라운관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 화면이 뒤 브라운관 길이만큼 이렇게 길었었죠. 근데 이제 LCD가 나오고 뭐 OLED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사이징도 줄어들고 디자인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폭스바겐의 골프인데, 골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 라이트 사이에 있는 그릴이 컸었죠. 이 컸던 이유는 엔진의 열을 식히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컸었습니다. 근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열이 과거에 비해 덜 이렇게 발열되는 그런 엔진들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상으로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었죠.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외형이 바뀌었다 그러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경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터치 화면이 아니었을 때는 화면을 그냥 보는 거에 그쳤는데 이런 그 터치 화면, 터치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리고 조작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은 다 터치가 되는 줄 알죠. 그래서 뭐 TV에서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보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서비스도 변할 수 있겠죠. 과거에 이제 음반을 구매하기 위해서 레코드점을 방문을 해서 LP 음반이나 뭐 카세트 테이프나 이런 상품들을 사서 또 그걸 재생시키는 디바이스에 넣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최근에 음원을 공급하는 어떤 방식은 클라우드 방식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바로 재생하는, 실시간 재생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과거에는 이제 은행에 돈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은행을 방문해서 대면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최근에는 뭐 비대면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죠. 비대면으로 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돈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제가 가져온 것은 뭐 다양한 어떤 뭐 기술 융합,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제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코로나 이제 거의 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고 있는데 가장 뭐 상품의 어떤 발전이나 변화를 단시간 안에 볼 수 있었던 제품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도 마스크 많이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필터링에 따라서 비말이나 뭐 아니면 황사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차단 뭐 이런 쪽에 아이템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를 처음 사용을 했을 때 뭐 국내나 중국이나 일본은 그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뭐 제 나름대로 그냥 UX에 대한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선행학습을 했던 거죠.
마스크를 뭐 기간이긴 하지만 황사가 이렇게 몰려오는 봄철 뭐 이렇게 기간 안에 이런 학습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뭐 잘 지켜지지 않았나. 그럼 지금도 뭐 잘 쓰고 계시고요. 초기에 제품이 필요할 때는 프로토타이핑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 초기에는 어떤 기술이든 아니면 어떤 제품이든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보죠. 그리고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되면 꼭 등장하는 게 이제 메이커스들이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죠. 기술에 대한 정리, 기능에 대한 정리. 이런 정리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초기에 이제 양산 모델 빨리 우리 기업들은 제조 기업들은 저런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정리된 스펙을 가지고 제품을 양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산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특정한 부류에서는 그 제품이 적합하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할까? 문제를 개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개선된 모델에 대해서 다시 리디자인된 양산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기존 기능보다 좀 강화된 게 필요하지 않아? 그거 너무 약하지 않아?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데? 뭐 이런 새로 강화된 어떤 제품들 전혀 컨셉이 좀 다른 강화된 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그런 강화된 제품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붙어서 융합 모델로 발전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기능을 최적화시키고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뭐 그동안은 제품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했었죠. 포장에 좀 국한된. 뭐 최근에는 이제 아예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이제 기획부터 뭐 진행을 하겠지만 그동안은 뭐 이런 방식의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된 제품에 기술자들은 더 좋은 성능 개선 그리고 더 좋은 뭐 모터를 더 크게 뭐 아니면 효율을 더 좋게 이런 쪽에 이제 발전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얼굴 가림막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얼굴 가림막을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만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프로토타이핑 하고요. 양산 저가 모델이 나오고요. 고급화가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양산 모델들이 판매가 되고 그리고 특정 대상을 지정한 모델들 뭐 특정인들을 위한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패션이나 명품들하고 접목이 되고요. 그리고 유사 제품 아니면 관련 제품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고요. 아트웍이 적용이 돼서 디자인의 다양성, 그러니까 상품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 그리고 소재도 바꿔보고요, 휴대성도 좀 살려보고요. 그리고 최신 기술, 최신 제조 기술이나 커스터마이징이나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제품에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런 제품들이 그냥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1970년대면 지금 뭐 한 50년 전인데 50년 전부터 이런 어떤 컨셉들이 나왔다는 거죠. 미래의 사회에는 79년에 그린 미래의 사회는 이런 것들이야. 지금 많이 그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퍼스트 모빌리티 전동 휠 이런 것들과
공기청정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개인 운송 수단이 79년도에 이제 컨셉 디자인이 됐었죠. 그래서 지역 디자인 기업의 어떤 미래는 어떤 거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보다 디자인의 관점이 바뀌었다. 디자인의 관점 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형태적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그런 것에서 관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기반 기획이나 국가의 어떤 형성이나 브랜드나 이미지, 뭐 혁신 이런 것들까지 막 관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뭐 외주 용역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줘. 니네 얼마야? 싸게 이렇게 만들어줘. 이런 개념이었으면 지금은 투자를 하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가성비를 따지지는 않죠. 가치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조사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디자인 이슈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슈라고 하는 뉴스들이 생성되는 기간이 7년에서 8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슈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슈가 2015년도에 있었던 M&A 이슈인데 그 이슈가 지난지 지금 7년 정도 됐죠. 예.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또 어떤 이슈가 생겨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15년도에 글로벌 M&A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라고 하긴 그렇고 뭐 세계의 어떤 경제를 좀 좌지우지하는 미국에서 이런 이슈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된 기업들 중에는 디자인 기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15년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탑급에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 뭐 플러그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그 대기업들의 인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디자인 기업뿐만이 아니라 구글이 2014년도에 인수한 기업이 30건이 넘습니다. 30개 기업 이상을 구글이 인수를 2014년에만 인수를 했고요. 10년부터 지금 2010년까지 10년 동안 인수한 기업이 189개의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기업들 안에 디자인 기업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는 에이전시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그 산업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디지털 에이전시의 어떤 등장 그리고 혁신적인 어떤 컨설팅 그리고 벤처 디자인 그런 쪽의 어떤 그 이벤트로 인해서 이런 디자인 산업들이 뭐 산업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사업으로 변모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대전이랑 가장 그 비교가 되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뭐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나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산호세라는 지역에 있는 그 산호세라는 지역 안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디자인 에이전시들이 유명한 디자인 에이전시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들이 다 위축되는 사건이 15년도에 일어났죠. 외부에 있는 에이전시에게 일을 맡겨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그냥 에이전시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인하우스에 둬야 된다. 얘네를 흡수를 해서 내부의 조직으로 꾸려야지 혁신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흡수가 됐고, 흡수가 돼서 고민이 제대로 된 인력 수급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급여도 대기업으로 인서가 되면서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됐죠. 그래서 빈부의 어떤 격차들이 뭐 이때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래 향후 한 5년 후를 예측했던 예측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디자인,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이슈들로 앞으로 디자인계가 바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통적인 의미의 디자인은 그냥 유지될 거야, 어느 정도는. 그리고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이 들어와서 관찰이나 실험이나 모형들을 통해 가지고 디자이너의 사고법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모델로 바뀔 거야. 그리고 컴퓨터널 디자인이라는 게 기술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기술은 과거의 어떤 제품들처럼 밖으로 드러나오지 않고, 기술은 하이테크하고 숨어 있으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바뀔 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측들이 다 적중을 했죠. 그래서 디자인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디자인 회사 스스로 이런 벤처들, 기술 벤처들을 인수를 해서 다른 비즈니스로 확장을 한 게 미국 쪽의 2015년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 기업들, 그리고 발전 방향, 그리고 해외에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 기업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름을 알 수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디자이너 뭐 50명 이상 이런 디자인 대기업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이제 국내의 어떤 현실이고요. 그리고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기업들의,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디자인 기업들의 어떤 제약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게 이제 과거에는 지역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뭐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온라인 환경으로 바뀌면서 제가 뭐 작년에도 이렇게 그 국제 컨퍼런스를 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그 업무에 대한 공간 개념이 좀 없어졌습니다. 시간 개념도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메타버스, 제 강의 이후에 아마 다른 강사분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실 텐데요.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새로운 어떤 환경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학생들 중에는 이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메타버스 안에서 옷을 디자인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옷을 디자인해서 팔아서 뭐 월 매출 뭐 300 이상 이렇게 버는 학생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이 제페토 안에서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의류 명품 업체들도 뭐 구찌도 이렇게 제페토 안에서 가상의 어떤 전시 공간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의상에 좀 국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품 디자인이나 건축 디자인이나 다 뭐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 대전이라는 특수성,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연구개발 특구는 기술을 처음 이렇게 만드는 초기 어떤 기술을 상품화하는데, 그냥 일반 양산품처럼 완벽한, 아니면 아까 그 사례를 보여드렸다시피
정제된 어떤 형태의 제품을 구현하기보다는 선행 디자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들은 이런 연구소나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과 선행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즈니스를 앞으로 해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디자인과 선행 디자인의 차이는 이렇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선행 디자인 텀은 좀 다릅니다.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선행 디자인은 앞으로 10년 후에 제품 디자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현재나 한 달 후나 뭐 2년 안에 있는 선행 디자인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 관한 거고요. 그리고 뭐 앞서 2015년에 어떤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나 그 디자인 에이전시들은 자체 상품에 좀 주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외부에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혁신을 일으키기 어려우니 이 디자인 기업에서 좀 주체적으로 혁신을 일으켜서 자체 상품 그리고 기술을 거꾸로 구매해오는 M&A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좀 드리면 지역 디자인 기업들은 지역 산업과의 어떤 연결고리나 문제 해결에 열쇠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기획자의 역할을 하고 특성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대나 업무에 대한 영역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개발 특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아웃풋을 내는 오퍼레이터의 어떤 역할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디자인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선행된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을 시장에 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양산이나 상용화에 대한 좀 노하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전에 있는 디자인 기업들이 노력한다 그러면 더 좋은 어떤 성장과 그리고 대전에서도 글로벌 디자인 에이전시가 탄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예. 네. 강의 잘 들었다는 네.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아까 조금 전 강의 내용 중에 이제 대전은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도시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더 선행 연구 쪽이 맞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선행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체감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네. 이제 강의해 주셨던 내용 앞단에 있는 그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 자체가 깨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네네. 체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노잼 이미지를 깨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선행 부분에서는 혹시 저희 일반적인 종사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체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노잼 도시는 이 지금 대전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미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노잼 도시를 꼭 깨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노잼 도시가 가지고 있는 평화로움이나 어떤 그 안락함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선행 디자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노잼 도시의 이미지를 깨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개를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선행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대전에 있는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할 거냐,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디자인 방법들은 기술 개발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처럼 그냥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소비자들한테 그냥 신제품입니다 하고 딱 출시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방법들은 리빙랩이라고 하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행 디자인된, 선행 개발된 그런 제품들을 그냥 시장에 쭉 풀어놓고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를 접목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그걸 개선하는 데 좀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공급자 입장에서 내놓고 팔리면 좋은 거고 안 팔리면 많은 거지 뭐 이런 마인드였다 그러면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그냥 예전처럼 주는 대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어떤 니즈라든지 아니면 성향이라든지 UX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빙랩의 형태로 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대전 지역에 있는 뭐 100명, 200명한테는 뭐 애트리에서 개발한 새로운 뭐 이런 그 디바이스들을 쭉 나눠주고 한번 써보게 한다던가 이런 형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